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했나요?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 한남동 낯선 골목 어귀에 홀로 서 있던 저는 그 순간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임신 7개월입니다. 아버지는 석 달 전 단 열흘 동안만 알고 지낸 한국 남자입니다. 저는 그를 찾으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머니 속 초음파 사진이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바 모건입니다. 45살 미국 시애틀에서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뒤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질 수 없었습니다. 30대 중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난소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겠구나. 그게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일은 잘 됐습니다. 에이전시는 시애틀에서 손꼽히는 곳이 됐고 저는 바빴습니다. 바쁘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10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하셨어요. 10주 정도 됐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건 기록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의사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과거 기록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음파에 보이는 건 분명한 태아예요. 심장 박동도 들립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스트레스가 줄거나 환경이 변하면서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호. 아이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그 남자. 저는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애틀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 직원 15명, 연간 계약 모델만 50명이 넘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와 협업도 많았고 수익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넓었고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저를 불렀습니다. 에바, 너 정말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난 자유롭잖아.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40이 넘으면서 그런 질문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10년 동안 저는 누구와도 진지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기 싫었고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애틀에서 큰 패션 행사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모델 페어라는 이름의 박람회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디자이너와 모델, 에이전트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사업 확장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조명과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통 의상 전시관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이 유리 케이스 안에 진열돼 있었습니다. 섬세한 자수, 부드러운 곡선, 절제된 색감.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갈한 인상, 차분한 목소리.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는 에바 모건이에요.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전통 의상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이건 정말 특별해 보여요. 준호는 한 벌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흰색과 연한 청색이 조화를 이룬 의상이었습니다. 이건 조선백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거예요.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자이너시군요. 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옷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시간 괜찮으세요? 제 작업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준호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시애틀 외곽에 임시 작업실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통 그의 세계였습니다. 천과 실, 스케치북과 색연필들. 벽에는 한국의 오래된 건축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건축인가요? 네, 한옥이에요. 저는 한옥의 곡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에바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혼 후에 시작했어요. 뭔가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일은 저를 살렸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일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나흘째 되는 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시애틀 야경을 보러 가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스페이스 니들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저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괜찮아요, 추우실 텐데. 저는 괜찮아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에바, 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갑자기요? 긴급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큰 전시회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연락할게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공항에서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텅 빈 방.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 열흘은 진짜였으니까요. 준호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연락은 가끔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거나 간단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차와 바쁜 일정 탓에 대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를 천천히 잊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실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계속됐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에바,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병원은 가봤어? 곧 갈게.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는 걸 미뤘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직원이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대표님, 바로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모건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임신 10주 정도 됐습니다. 그건 불가능한데요. 저는 과거 진단 기록을 말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난소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네요. 하지만 지금 초음파에는 분명히 태아가 보입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입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의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면서 임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저는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이 아이의 아버지. 저는 그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전화기를 꺼내 여러 번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통화 가능한 시간 알려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급한 일이에요. 연락 주세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는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요? 번호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걸까요?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준호가 없어도 혼자라도.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고 음식 냄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아픈 걸 알아챘지만 임신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았으니까요. 준호에게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맞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결국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진짜? 응. 아빠는? 준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은 돼? 안 돼. 한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됐어.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바, 어떻게 할 거야? 혼자라도 낳을 거야. 이 아이는 기적이야. 포기할 수 없어. 친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태동을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이 사실을 알기나 할까?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한국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준호일까? 편지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패션 박람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제 에이전시에 협업 제안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준호가 있는 곳, 혹시 이게 기회가 아닐까? 저는 박람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그때면 임신 7개월. 비행기를 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가능할까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임신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장거리 비행은 조심해야 해요. 왜 가려고 하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병원을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올게. 미쳤어? 임신 7개월에? 준호를 찾아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친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마. 그럴게.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불러온 배,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11시간. 중간에 배가 아프기도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간판들,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관광이세요? 아니요, 일 때문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박람회도 참석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를 찾는 것.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준호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전시회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통 디자이너 이준호, 파리 전시회 참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준호 디자이너 주목. 하지만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작업실 주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에 나온 전시회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인사동 근처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공지문을 읽었습니다. 전시 종료. 다음 전시는 미정.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남산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한옥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혹시 그곳에 단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옥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가 무거웠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갤러리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전통 의상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 스타일이 낯익었습니다. 준호의 작품 같았습니다. 저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 은은한 조명. 벽에 걸린 옷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6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Do you speak English? Yes, a little. How can I help you? 이 작품들 누가 만든 건가요? My son. He is a designer. 아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준호 씨인가요? 여성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Yes. Do you know him?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네, 알아요. 시애틀에서 만났어요. 여성은 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봤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유에이버?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준호가 이야기한 적이 있나 봤습니다. 네, 저예요. 에바 모건이에요. 여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Come, sit down. 그녀는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디 있나요? 여성은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He is not here now. Working on a project in BUSN. 부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이 닿나요? He is very busy. But I can contact him. 여성은 다시 제 배를 봤습니다. Is that his baby?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임사리. He should have contacted you. 저도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He has a complicated past. But this is not an excuse.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I will call him. He needs to know.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오경숙 여사는 아들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올까요? 그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오경숙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바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저는 다시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오경숙 여사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피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막바지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곧 연락 올 거예요.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에바 씨,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듣고 싶어요.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림도 잘 그렸고 옷 만드는 걸 좋아했죠. 그랬군요. 25살 때 결혼했어요. 첫사랑이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2년 뒤에 아내가 임신했어요. 모두 기뻐했죠. 하지만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 5개월 만에 유산했어요. 아내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둘은 헤어졌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그 뒤로 달라졌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준호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에바 씨, 제가 보기에 당신은 특별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당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애틀에서 돌아온 뒤 오랜만에 아들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여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좋은 아이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날 오후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머리를 식힐 겸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패션업계 사람들, 디자이너들, 사업가들. 그중 한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모델 에이전시 운영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한국 시장에 관심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여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패션 브랜드 컨설턴트예요. 혹시 한국에서 사업 확장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에서 사업.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음 날 오경숙 여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바 씨, 준호가 연락 왔어요. 이틀 뒤에 서울로 온대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에바 씨, 그동안 제 갤러리에 자주 놀러 오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실 텐데. 그럴게요. 이틀 동안 저는 오경숙 여사의 갤러리에 자주 들렀습니다. 여사는 친절했고 따뜻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차 마시는 법, 한복 입는 법, 한국 음식 이름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호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갤러리였습니다. 오경숙 여사가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화를 낼까, 놀랄까, 아니면 외면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후 4시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모든 게요. 당신에게, 저에게, 이 상황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 한 번 실패했어요. 아이를 잃었고 사랑도 잃었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네. 비겁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요.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해요. 강한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네. 건강해요. 성별은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배를 만져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네, 태동이에요.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배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경숙 여사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준호와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준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에바,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와 당신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은 준비됐나요? 정말로?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말아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오경숙 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있을 예정이에요?
원래는 일주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더 있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미국에 일이 있어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오경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에바 씨, 우리 갤러리에서 좀 쉬어가는 건 어때요? 2층에 방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호텔보다 편할 거예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갤러리에 머물렀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시 알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희망. 모든 걸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갤러리에 한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돼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에바 모건 씨 계신가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누구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 컨설턴트예요. 지난주 박람회에서 명함 드렸죠. 아, 기억나요. 김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갤러리 안쪽에 앉았습니다. 김서연은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에바 씨, 당신 에이전시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경숙 여사님 갤러리에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업계가 좁아요. 소문이 빨리 퍼지죠. 김서연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건 어떨까요? 브랜드요? 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요. 오경숙 여사님의 한국 전통 미학, 이준호 씨의 디자인 감각, 그리고 에바 씨의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합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작스럽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조합이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김서연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조사 데이터, 트렌드 분석, 예상 수익.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한복이나 전통 소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시장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시장 전문가예요. 모든 걸 서포트할 수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김서연은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하은이가 100일이 됐을 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늘빛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론칭 6개월 만에 매출이 10억을 넘었습니다. 백화점 입점 제의도 들어왔고 해외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바빠졌습니다. 회의, 미팅, 협상. 하지만 하은이 곁을 떠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경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에바, 아이는 제가 볼게요. 일에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우리 손녀인걸요. 손녀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론칭 1년째 하늘빛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연매출 50억을 달성했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 여성 기업가 한국에서 전통 브랜드 성공시켜. 하늘빛 론칭 1년 만에 50억 매출. 기사가 나가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바, 당신 유명해졌어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준호는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일이 많아지면서 하은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이미 자고 있었고 아침 일찍 나가느라 함께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경숙 여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에바, 하은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이요. 미안해요. 에바 씨가 보는 앞에서 말하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내가 나쁜 엄마 같아요. 아니에요. 하은이 첫마디도 못 들었어요. 일 때문에. 준호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에바,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은이도 알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은 느껴지니까요. 하은이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김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업무 조정하고 싶어요. 왜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김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해해요. 대신 저와 준호 씨가 더 많은 일을 맡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하은이를 안고 산책을 했고 저녁에는 함께 놀아줬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산에 가기도 하고 한강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웃음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돌이 됐을 때 우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복도 입혔고 돌잡이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붓을 잡았습니다. 오경숙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술가가 되겠네. 할머니를 닮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라는 걸. 한국이 제 고향이 됐다는 걸.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준호를 찾으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제 가족이 있었고 제 사업이 있었고 제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에바,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하은이 그리고 어머니. 이게 제 전부예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불임이라고 믿었고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으로, 준호에게로, 가족에게로. 하늘빛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2년째 10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사랑해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희는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고 하은이는 모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에바,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네.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에바 모건,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하은이도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셋이 안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저는 한복을 입었고 준호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은이도 작은 한복을 입고 꽃을 뿌렸습니다. 오경숙 여사는 울면서 축복해줬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가 만나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오래된 절과 고택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전통의 깊이, 현대와의 조화.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밤에 호텔에서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이에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5살이 됐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하는 영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늘빛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저희 브랜드의 가치였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사람이에요? 응? 무슨 뜻이야? 친구들은 다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야. 하은이 덕분에. 정말요? 응. 하은이가 엄마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하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미국 사람이에요? 응, 반은 미국, 반은 한국이지. 좋아요. 저 두 나라 다 좋아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과거의 아픔, 외로움, 두려움 모두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사랑과 감사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준호라는 사람이 제게 가족을 줬습니다. 하은이라는 아이가 제게 행복을 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가족으로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한남동의 그 골목 앞에 다시 섰습니다. 몇 년 전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준호를 찾아 헤매던 그곳입니다. 지금은 하은이가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옆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처음 왔던 곳이야. 정말요? 응. 그때는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왜 달라요? 가족이 있으니까. 준호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오경숙 여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밥 다 됐어. 네, 어머니.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웃음소리. 이게 제 삶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시애틀의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은 있었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왔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두려움을 안고 그래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하은이가 있습니다. 5살이 된 제 딸은 매일 아침 제 얼굴에 뽀뽀하며 깨웁니다. 엄마, 일어나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품에서 태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눈매와 입술 모양은 제 것입니다. 하지만 미소는 준호를 닮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그 미소. 엄마,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펼쳐 보입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하은이. 우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한테도 보여드릴 거예요. 하은이는 종종종 뛰어가 오경숙 여사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라는지. 제가 어릴 적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하은이는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경숙 여사는 제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것도 배를 불린 채 찾아온, 어쩌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조건 없이. 에바야, 김치 더 먹어. 몸에 좋아. 네, 어머니. 여사님은 항상 제 건강을 먼저 챙기십니다.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여주시고 제철 과일을 깎아주십니다. 하은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시고 제가 일로 바쁠 때는 묵묵히 손녀를 돌봐주십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일해야 하잖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무리야? 손녀 보는 게 제일 즐거운데. 여사님은 항상 웃으십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이분께 효도하며 살겠다고. 제 친어머니께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드리겠다고. 친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창 일에 바빴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너무 일만 하지 마. 사람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 일은 삶을 채워주지만 사랑은 삶을 완성시킵니다. 오경숙 여사님을 만나고 저는 다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에바야,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방에 가서 좀 쉬어. 하은이는 내가 볼게. 감사합니다. 여사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여사님은 민망한 듯 웃으십니다. 아이고, 그런 말은 쑥스러워.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저는 압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하십니다. 그 마음을 저는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준호. 제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이렇게 훌륭한 남자인 줄 몰랐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아침마다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건 준호의 일입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 있어요. 그래? 뭐 발표하는데? 가족 소개요. 우리 하은이가 제일 잘할 거야. 준호는 항상 하은이를 격려합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줍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부모입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예요. 어느 날 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아니에요. 완벽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 겸손함이 좋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하늘빛의 디자인은 대부분 준호의 손을 거칩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천을 만지고 색을 고릅니다. 준호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 챙겨야죠. 괜찮아요. 일이 즐거워요.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지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 전통에 대한 존경심. 그게 준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합니다. 말로 자주 표현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피곤할 때 어깨를 주무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말없이 옆에 앉아줍니다. 에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가끔 준호가 말합니다. 저도요.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 다른 음식, 다른 축제. 봄에는 벚꽃을 보러 가고 여름에는 바다로 떠나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겨울에는 눈 오는 풍경을 감상합니다. 엄마, 한국 정말 예쁘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저 한국이 제일 좋아요. 하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길을 물으면 직접 안내해주고 식당에 가면 서비스로 반찬을 더 주고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똑똑하겠어. 낯선 할머니들도 하은이를 보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런 문화가 좋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남의 아이에게 관심을 잘 안 가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은이 이름을 알고 지나갈 때마다 인사합니다. 하은이 잘 지내? 네, 할머니. 이런 공동체 문화 속에서 하은이는 사랑받으며 자랍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압니다. 하늘빛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입니다. 연매출은 100억을 넘었고 직원은 50명이 됐습니다. 해외 매장도 10곳이 넘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홍콩.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사랑해 줍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언론은 저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공은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오경숙 여사님의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 준호의 예술적 감각, 김서연 씨의 비즈니스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그저 연결고리였을 뿐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전통과 현대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빌려 쓰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전통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존중하고 지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 그게 저희의 책임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하은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늘빛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저와 준호는 늙어서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게 기대됩니다. 하은이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모두 하은이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랍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피가 흐르는 아이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은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왜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다 가진 아이니까. 그럼 저 운이 좋은 거예요? 응, 정말 운이 좋은 거야. 하은이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준호와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둘째를 가질까? 하은이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에바 씨 몸이 걱정돼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첫 임신도 기적이었는데 다시 가능할까? 하지만 욕심이 납니다. 하나 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서두르지 말고요. 네. 우리는 손을 잡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오경숙 여사님, 준호, 하은이 그리고 저. 네 사람의 소박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하고 밥을 먹습니다. 하은이가 투정을 부리고 준호가 달래고 여사님이 웃으십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창밖을 봅니다. 한옥마당에 석류나무가 보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나무처럼 저희 가족도 함께 변화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에바야, 무슨 생각해? 여사님이 물으십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그래, 다행이다.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 손길이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제 고향이라는 것을, 이곳 사람들이 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삶이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따뜻한 사랑, 깊은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하은이에게, 준호에게, 여사님께, 그리고 이 나라에. 제가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제 다짐입니다. 이게 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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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입니다.